여기 게임 캐릭터로 동화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12년 전 한참 중2병에 걸렸을 무렵 만들었던 캐릭터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아스카나 대륙 전기라는 게임, 최고의 가상현실 게임이자 또 하나의 세상,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최정상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 없는 명실상부한 레전드 게임이죠. 그런 아스카나가 서비스 종료되는 날, 제작사 CEO 레이먼의 실종과 동시에 현실의 아르카나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생겨난 균열로부터 게임 속 몬스터들이 튀어나왔고, 이대로 세계가 멸망하는가 싶었을 때 자신의 게임 캐릭터와 동화된 사람들, 일명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게임과 동일한 스킬을 쓸 수 있었고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계를 구했죠. 그렇게 플레이어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플레이어가 되는 상상을 했지만 어차피 각성해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가지 이유로 게임을 접게 된 주인공, 그리고 현재 과거에 했던 게임 속 인물로 그대로 동화되었던 것이죠. 이 캐릭터의 설정은 이랬습니다. 위대한 귀족 가문의 후계자였던 그랑펠은 악마에게 가문이 몰락당해 홀로 살아남았고 이후 복수를 위해 악마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플레이어의 숙명을 지니게 된 주인공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인공이 가진 직업 악마 사냥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페이지는 꼴랑 2페이지 뿐이었고 그만큼 인지도와 정보가 매우 부족했죠. 그리고 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악마 사냥꾼이 되기 위한 유일한 전직 마을이자 악마 사냥꾼들의 요새 성지인 마을이 괴멸되었다는 뉴스였죠. 즉 그 말은 직업이 거의 삭제된 수준으로 플레이어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악마 사냥꾼은 10년 전에도 모두가 기피했던 직업인데요. 능력치도 낮은 데다 성장 방향도 애매하고 스킬마저 약했습니다. 주변 플레이어들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망한 직업을 하고 있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유일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건 악마를 상대할 때만은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발휘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망의 업데이트로 인해 공략 난이도 최상인 악마족 몬스터가 대거 출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상은 악마족 업데이트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파티장 랭커 남철민과 주인공, 이들은 파티를 이루어 균열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붕괴 진행도는 균형의 붕괴 진행도를 의미하며 100%가 되면 이 안에서 몬스터가 튀어나와 일반인들을 공격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함께 균열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등장하는 몬스터,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보고만 있는 파티장이었죠. 그렇게 주인공의 리드에 따라 주변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었고 파티원들이 파티장을 질타하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파티장이 변신하며 악마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인공에게 스킬 천적 관계가 발동하게 되죠. 파티원들에게 상태 이상 효과가 걸리게 되지만 먼치킨 주인공에게는 걸릴 리가 없었고 악마족 카운터의 효과로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빙의된 남철민을 원샷 원킬해버리죠. 그렇게 주인공에게 빛을 지게 된 남철민은 사실 가온길드 마스터 남태민의 친형이었고 모든 상황을 남태민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남태민과 남철민은 주인공의 재능을 깨닫고 문자로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지만 그랑펠 속 내재된 진짜 실체 주인공의 말과 다르게 중2병에 제대로 걸린 그랑펠의 말투로 필터링이 되어 말이 나와버렸죠. 그렇게 근력과 민첩에 각각 2포인트씩 투자를 해주곤 나머지 포인트는 행운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같은 클래스를 가진 플레이어들 중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는 초레어급 클래스 퀘스트가 주어지게 되죠. 사실 세상에는 악마 사냥꾼이 주인공뿐이었기에 퀘스트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뜬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악마를 배경으로 신규 균열과 신규 몬스터, 네임드 몬스터가 생겼고 언론은 랭커들의 힘을 합쳐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 뿐이었죠. 균열 공략에 실패하면 모든 몬스터들이 현실에 나와버릴까봐 걱정했지만 우리에겐 악마 천직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반복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흡혈귀를 사냥하라는 퀘스트가 주어지게 되죠. 주인공 이호열은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웠지만 이호열이 아닌 이 몸, 그랑펠로서의 감정은 악마를 멸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스큐라 백작에 있는 곳은 러시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법사의 탑에 있는 순간이동시켜주는 포탈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티타임에 미친 그랑펠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대규모 업데이트 악마 균열로 인해 많은 길드들과 탱커 그리고 기자들까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법을 스킬 사용 없이 사용해버리는 먼치킨급 능력을 사용하죠. 그렇게 포탈 앞에 서게 된 주인공, 막연한 기분이지만 포탈이라는 대마법을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되었고 그렇게 포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이곳은 많은 길드원이 몬스터와 싸우고 있었고 처음으로 마주친 버서커 길드 중 광전사 직업을 가진 레오니 벨루치,
그리고 주인공 앞에 처음으로 마주한 230레벨의 몬스터. 주인공은 고작 67레벨이었지만 몬스터들은 악마 속성을 가졌기에 천적 관계 스킬이 발동하게 되죠. 다른 길드원들은 고전하는 몬스터들을 그랑펠은 화살 한 방으로 모조리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마법은 스킬이 아니고 그랑펠이 마법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마법을 잠깐 보고 발현할 수 있게 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렇게 영지의 외곽 균열을 처음으로 클리어하게 된 주인공과 함께 있던 버서커 길드원. 주인공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지만 이호열의 대사에서 필터되지 않고 중2병 제대로 걸린 그랑펠의 말투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클리어는 가온 길드였죠. 그렇게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주인공. 하지만 그 와중에 쉬지 않고 집 청소를 하는 그랑펠. 그 시각 백작가의 영지 균열 붕괴도가 갑작스럽게 60%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대로라면 균열이 붕괴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악마들을 심판하러 가겠다는 그랑펠. 그러자 백작가의 영지 안에서 티타임이나 즐기고 있는데요. 눈앞의 몬스터들을 제거하며 손짓 하나만으로 기둥들을 세우며 악마들을 정리해버리는 먼체킹급 능력을 보여줍니다. 모든 모습을 보고 가온 길드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하지만 당장 비키라는 그랑펠의 한마디, 개쪽을 당해버린 가온 길드장이었죠. 이 모습은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이 장면은 엄청난 이슈가 되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길드원들이 호열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력 관련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했고, 그건 그저 그냥 없어서 끼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 과정에서 얻은 전리품, 피해 저주가 깃든 목걸이였고 효과는 봉인되어 있는 초레어급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쉬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백작가의 성체가 균열이 붕괴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긴급히 주변 시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망자는 무려 200명 이상. 이 상황에 다시 주인공 호열이 등장합니다. 혼자서 네임드보스가 있는 성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문지기를 손짓 하나로 처리해버리죠. 그러자 문 앞에서 서성이던 길드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네임드 보스를 찾으러 가는 중에 랭커, 제시 하이네스 마법사가 등장하게 되며 주인공이 사용한 마법이 신기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예절이 없다고 밀쳐버리는 주인공. 그러자 레벨 430짜리 아스케라 백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전리품을 제물로 바치더니 구마의식 스킬을 발동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주인공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된 아스크라 백작. 그러고는 백작에게 환각을 보여줍니다. 벌벌 떠는 백작이었죠. 그 사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100렙도 안 되는 상황에 마력도 거의 다 써서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마법사에게 막타를 주게 됩니다. 예절은 부족하지만 긍지가 있다며 처음으로 마법사에게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고 여기 이 상황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한 가정집안이 있는데요. 사실 김호열의 친누나였습니다. 쉬고 있는 주인공에게 첫째부터 셋째 누나까지 전화가 왔고 참다 못한 누나들은 호열이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게임 캐릭터로 동화된 김호열의 모습을 보고 말투와 모든 컨셉이 바뀌어서 누나들이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호열이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누나들을 보내고 저축 잘 하라는 누나의 한마디에 처음으로 그동안 캐스트를 하며 얻은 돈을 보기 위해 잔고를 확인하는데 무려 1000억이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아스크라 백작을 상대할 때 제물로 선택되었던 목걸이 당연히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인벤토리에 봉인 효과가 풀린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 지부에서는 주인공 김호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지역 업데이트가 뜹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보물 수준이라는 환상의 섬. 곧바로 뉴스 소식과 함께 마법사 정기학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랑텔은 이 학회에 관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설거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랑텔. 설거지 마치고 마법사의 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청을 받거나 마탑의 주인이 설계한 환각 마법을 뚫어낸 자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손쉽게 환각 마법을 뚫어냈는데요. 그렇게 크리스탈홀에 도착하게 되면 마법사의 탑의 차기 후계자라고 불리는 최연소 수석 마법사 마르셀로. 이번 발표의 주제는 마법과 과학에 관련된 주제였고 과학과 마법을 조합해 피워낸 마법, 발화 모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로 그때 김호열이 손을 들며 마법을 하는 과정 탐색에 군더더기가 있다고 수석 마법사에게 훈수를 두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마법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최연소 수석 마법사 마르셀로 그리고 이호열에게 연구를 함께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얼마든 적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주인공, 그리고 새로 생겨난 균열 뉴스라제도 보물섬이어서 현재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왔지만 고작 레벨 134레벨밖에 안 되는 주인공이 최소 적정 레벨이 350인 균열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악마족이 없었기에 악마 헌터 클래스를 가진 주인공에겐 너무나도 벅찬 균열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클래스 퀘스트로 뉴스라 제도의 거악을 조사하라는 미션이 떴고 실악이라는 악마가 존재한다는 퀘스트의 말에 따라 바로 뉴스라 제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티타임을 빼놓을 수 없었던 그랑펠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몬스터는 바로 420레벨의 에메랄드 호랑이. 하지만 수석 마법사에게 배운 바라 마법을 사용하며 원샷 원킬 내버리는 주인공. 사실 섬 전체에 거하게 영향이 맴돌고 있었기에 모든 몬스터들에게 천적 관계가 발동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엄청난 지진과 함께 뉴스라 제도가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이언하트 기사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사단장 하르콘 킹스가드, 그리고 마침 운석이 떨어지며 섬의 주인 황금 송곳니 거대 거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운석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마력을 써가며 기사단을 위험에서 구출해주는 주인공, 그리고 이에 반해버린 하르콘 킹스가드. 이 전투에서 도와준다면 심장에 대고 맹세하겠다는 하르콘이었죠. 그렇게 한 팀이 된 주인공과 기사단의 선봉으로 거대 거북을 치게 되는데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법사의 탑에만 있던 마탑주의 계단을 만들어버리는 원체키 큰 능력의 주인공,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하르콘이었죠. 본인들이 거대 거북을 터치했음에도 터치 기여도를 주인공에게 양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호열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하며 파티를 맺게 되고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온 전리품으로 의문의 섬의 보물 부서진 왕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몬스터를 처치하며 결국 최종 보스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가 과거를 숨긴 웹툰은 요즘 웹소설 그리고 웹툰의 유행인 숨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딱히 기대가 되지 않고 조금 오글거린다는 생각을 하며 이 작품을 읽어나갔는데요. 하지만 읽을수록 웃긴 장면들로 인해 꽤나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극 초반부의 내용만 봤을 때 이후의 내용 전개를 살짝 기대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한 판타지 웹툰이라 생각이 드는데 현대 판타지 장르 중2병스러운 개그 넘치는 주인공, 독특한 설정의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괴물이 꼬마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괴력의 괴물 때문에 출동한 경찰들마저 모두 죽어버렸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도울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나타난 주인공 강이 이 괴생물체의 팔을 잘라버렸고 이에 화가 난 괴물은 주인공에게 달려듭니다.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는 엄청난 파워로 이 괴물을 제압해버렸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감사하다는 말에 대한 답도 없이 자리를 떠나는 주인공, 그리고 이들은 주인공과 같은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웹툰 초인의 시대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기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너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 영상에는 웬 하얀 모자 초인이 의문의 괴물을 압도적으로 상대하고 있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난 경보가 울리는데요. 인천 항만 부근에서 2인종으로 추정되는 위험 요소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학급 강제 휴교령이 내려졌고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있는 일이었죠. 사실 몇 년 전 70여 명을 죽이고 강릉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명 2인종, 이들이 다시 출몰하여 인천 일대에 긴급 경보가 울린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와중에 꿀잠을 자고 있는 주인공 임광이 있었는데요. 울리던 전화소리에 잠에서 깼고 동료 주리에게서 인이어를 챙기고 얼른 서두르라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인이어를 통해 동료 주리가 몇 가지 상황들을 브리핑해 주었고 곧바로 인천항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 대2인종 특수제압 부대도 인천항을 향해 지원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곳은 인천항. 여기 한 괴물을 마주친 이 아저씨는 냈다 박아버리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트럭을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숨어있는 인간들을 찾아내며 모두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인천항에 먼저 도착한 주인공은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주었고 인이어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주리. 2인종과 싸우기 전에 말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주인공 임강에게 달려드는 2인종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속보를 전달하기 위해 떠있는 헬기까지, 그리고 마침 도착한 대2인종 특수제압부대. 수많은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았는데요. 2인종의 힘은 엄청났고 인간들이 보유한 화기들로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의 이전 싸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2인종 특수제압 부대가 갖춘 기본 화력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초인이 밀린다면 살아갈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죽여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죠. 이 모습은 인류에게 생방송되었고 엄청난 힘에 밀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2인종 특수제압 부대는 플랜 B를 실행시켰고 그러자 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어마무시해 보이는 총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대로 2인종에게 명중시킵니다. 한 발로는 2인종을 쓰러뜨릴 수 없었고 무차별 사격을 해보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걸어오는 2인종. 그리고 마침 주인공이 기절해서 깼고 전력으로 2인종과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단숨에 연타 콤보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2인종을 처치했지만 눈앞에 있는 2인종은 안면도 경보때 만난 2인종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직관하고 있는 의문의 한 남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양이라는 한 여자도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을 마주합니다. 엄청난 포스의 이 남성, 그리고 이 모습은 생중계되고 있었죠. 주인공이 싸움에 큰 영감을 받은 듯 했고 마침 인기 히어로 드라마 캐찬맨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도 주인공과 같은 초인이라고 밝힙니다. 이 남자와 주인공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초인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 유럽권에서는 2명의 초인이 있었고 한국은 비공식적이지만 바로 주인공 강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리의 정체마저 알고 있었고 주리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리고 이 남자와 승부를 하려고 하는 주인공 강희의 주먹을 받아냈고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을 농락하는데요. 초인을 상대해본 적이 없는 주인공을 말리는 주리였고 서로의 이름을 밝히며 둘의 승부는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여기 대령에게 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대2인조 특수제압부대 총사령관 백오진. 전반적인 상황을 듣기 위해 연락이 왔던 것이었고 의문의 이유로 수송기의 사체를 안전하게 실어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수송기는 팔콘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주인공 강희는 학교에 등교했고 같은 반 친구 홍무희,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주 출몰하는 2인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2인종이란 인류가 아닌 다른 종이란 뜻이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2인종은 덤프트럭이나 장갑차를 한 방에 분쇄시키는 말도 안 되는 괴력을 지녔고 순간 시속 200km의 민첩함을 갖춘 그야말로 초월적인 괴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륙을 일삼는다고 하는데요. 2인종과 직접 대면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포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의 2인종 출현은 총 37건이며 현재까지 최대 517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정체를 모르는 이들은 강희를 하얀 모자 초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모자 초인 강희가 나타나기 이전에 2개의 사건, 이들이 2인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던 2015년 포항 사건 때 엿된 명의 사상자와 누군가에 의해 제압된 듯이 보이는 2인종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미스테리한 사건과, 그리고 다음 해 2016년 무려 7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비극의 강릉 사건, 최초의 미퇴치 2인종 헵타운, 7개의 뿔이라는 의미로 살아 돌아간 이 2인종을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건을 계기로 중앙 2인종 재난경보통제센터가 설립되며 2인종 출현에 따른 경보 단계가 설정되었고 국군 내 특수부대,
대2인종 특수제압부대가 창설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를 돕고 있는 하얀 모자 초인의 정체가 정말 인류의 편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한편 이곳은 대서양 어부들 앞에 나타난 의문의 정체, 그건 바로 2인종이었고 어부들을 위협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이 남자도 2인종에게 당했고 이 어부가 교신을 실패했지만 크루즈 상황실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구조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은 최악의 사고로 번지게 되었고 3,0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바다 위에서 2인종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데이트과 UDT 정예들을 이곳에 출격시키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출격한 지 20분 만에 모든 교신이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초인들이 이곳에 재편성되어 출발하게 되었고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곳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이 2인종은 외형을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초인은 주변의 액체를 경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게 2인종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찰나 뒤에서 기습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동료 세인트 펄이 도착하였고 압도적인 힘으로 무쌍을 찍는 세인트 펄이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한 위드로의 시신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들은 선내에서 누군가가 시신을 훔쳤다고 가정하는데요. 한편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주인공, 그 옆에 한 친구가 다가와 본인도 친구가 없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분노 조절을 실패한 학교 일진들이 등장하며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 홍무이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새로 사귄 친구가 이를 저지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합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또다시 등장한 2인종, 마침 근처에 있던 주리와 강희는 경보 알림을 듣고 옷을 갈아입으러 향하는데요. 그리고 이 2인종은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노립니다. 그곳엔 주인공이 팬으로서 좋아하는 케찹맨이 탑승해 있었죠. 그렇게 기체의 공격을 받아 추락하였고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주인공, 치열한 사투 끝에 큰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입에서 의문의 알을 내뿜더니 또 다른 2인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얀 모자 주인공을 서포트하기 위해 데이트에서도 지원을 받고 마침 비행기 안까지 2인종이 들이닥치는데요. 갑자기 케찹맨이 이들을 제압합니다. 사실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연기였고 실제로는 엄청난 실력자의 초인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더니 엄청난 기압으로 주변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인종이 주먹을 뻗는 찰나의 순간에 상완골부터 안면부, 늑골, 흉골, 슬개골까지 총 7부위를 타격하며 엄청난 힘과 스피드로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한 2인종이 기척없이 이들에게 다가왔고 싸우고 있던 2인종을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염력을 사용해서 쓰러져 있던 2인종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감했죠. 이 백발 2인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러더니 이 2인종의 몸을 찢어 붉은 심장을 다른 2인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며 너 같은 건 전쟁을 치를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폭주하는 주인공을 막아서는 케찹맨, 그리고 의문의 공격으로 이들을 제압하더니 이들의 본거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빠르게 보도되었고 인파가 많은 공항에 2인종이 출연할 만큼 역대급 피해를 예상했지만 두 초인의 등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케찹맨 주연 배우 맷 디온이 초인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죠. 그리고 여기 세인트 펄은 맷 디온에게 앞으로 배우로서 활동을 지속할 건지 초인으로서 활동을 할 건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대답뿐이었고 이번 사건이 마주한 2인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2인종은 자아가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초인은 곧 모두 죽을 거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자아를 가진 2인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초인들이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기 주인공은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용포산으로 떠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도착한 용포산, 험난한 길을 뚫고 드디어 선무관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 만난 할아버지, 강희는 이 할아버지를 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엄청난 실력자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강희를 테스트하는데요. 주리를 절벽에 떨어뜨렸고 단숨에 달려가 떨어지는 주리를 잡아옵니다. 그러곤 강희가 가진 자세로는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이곳에서 특훈을 받게 됩니다. 도복을 입게 되었고 주인공의 힘을 테스트해보는 할아버지,
그러던 와중 이 할아버지는 주인공이 아무리 다쳐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점과 싸울 때이든 뭐든 단 한 번이라도 기력이 다해서 지쳐본 적이 없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스태미나를 지닌 탓에 머릿속에는 체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초인은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부르기에 따라 향, 차크라, 괴력, 차력 등으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향의 농도나 함유량은 초인마다 천차만별이고 미지의 힘인 만큼 그 격차의 이유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미지의 힘을 다루는 초인들은 본인에게 발현된 저마다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아직 향이 개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즉 주인공은 여태 2인종과 대적해왔을 때 무한에 가까운 체력과 경이로운 내구성, 육체만으로 싸워왔다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주인공은 그동안 인간인 채로 싸웠다는 얘기, 그리고 강희가 기절해 있을 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기절인 채로 2인종을 압도적으로 물리쳤던 사건, 바로 그때 그 힘은 향이 개화된 본래의 주인공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에게 가진 의문의 향을 일깨우기 위해 수련에 매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강희는 이곳에서 뛰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편 여기 세이트 펄은 지난 전투에서 목이 잘려 쓰러진 동료의 사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사체를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CCTV로 분석해본 결과 의문의 빛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위드로의 사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천천히 둘러보았을 때 의문의 정체가 위드로의 사체를 훔쳐간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게 세이트 펄은 동료 위드로의 사체를 훔쳐간 범인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초인인 제인 소나타와 위드로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아일랜드, 그리고 마침 2인종이 출연했다는 경보가 뜨게 되었고 2인종이 출연한 장소로 이동하는 세이트 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인종을 상대하고 있는 위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목이 잘려 사망한 동료 위드로였지만 목에는 의문의 수술 자국과 함께 서로를 보고는 놀라 도망가는 위드로였죠. 그러자 위드로를 제압하는 또 다른 초인이 나타났고 이들은 위드로를 다시 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위드로는 본래 이반의 것이고 자기네들이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반이 나타납니다. 이반 본인은 위드로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위드로는 더 이상 생전의 위드로가 아니고 어미 배에서 갓 태어난 사슴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세이트 펄은 앞에 있는 이들 중 한 명을 반갈죽 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더니 세이트 펄을 공격해보았지만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반은 세인트 펄을 보면서 이 모든 게 그녀의 몸에서 빛이 바라면서 시작되었고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빛의 폭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의 가호를 받는 존재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반은 도망가려 했지만 제인 소나타가 이반 앞을 막아섰고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반을 싸우는 과정에서 제인 소나타 능력의 알고리즘과 돌과는 다른 이 물질의 특성까지 파악하며 전투 센스가 특출하다는 점을 선보이죠. 그리고 마침 누군가가 이곳에 다가오는데요. 이들은 이반의 부하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제인 소나타와 결투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반에게 중요한 일원 캐롤이 납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인 소나타와 세인트 펄은 이들과 전쟁을 치르려 했지만 마침 등장한 제인 소나타의 동료 수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수이가 이반의 중요한 일원 캐롤을 납치했던 것이었죠. 이들에게 한 발자국만 다가오면 캐롤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모두가 당황했고 이 아이가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 펄은 이반에게 이반이 되살린 영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장기말이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답을 해주는 이반이었고 자기가 불러일으킨 모든 새 생명은 시전자인 본인에게 거역할 수 없는 어떠한 속박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령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최우선 순위일 뿐 이들은 본인의 자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새로 태어난 것이었고 다만 지금 위드로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반이 위드로를 재창조할 당시 어떠한 실수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위드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반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그야말로 그냥 되살려준 꼴이 되었다고 밝히게 되죠. 그러다가 도망친 위드로를 잡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협상을 통해 캐롤과 위드로를 넘겨주게 되며 전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생중계되었으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주인공 강희, 그리고 홀로 앉아있는 강희에게
할아버지가 나타나 고민거리가 있냐고 묻는데요. 그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강이라면 체감이 월등히 날카로울 것이라 헛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마침 이곳을 은신을 하여 쳐다보고 있는 의문의 2인종, 그리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사실 이들의 정체는 이전에 케찹맨과 맞닥뜨린 자아를 가진 2인종들이었고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주인공 강의를 치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얼마 후 용포산에 등장한 의문의 거대한 그림자, 의문의 정체가 입김을 불자 모두 날아가 버렸고 이들이 나타났죠. 여기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에 탄 오늘의 주인공. 버스가 출발하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버스에 탑승하죠. 누가 봐도 수상한 옷차림인데요. 상태가 어디 많이 안 좋아 보였죠. 버스는 출발했고 잠이나 자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비릿한 냄새가 주인공을 깨우게 됩니다. 그건 바로 버스 바닥에 고여있던 피.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탑승한 어딘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던 남자가 사망해 있었죠. 그렇게 버스는 휴게소에서 내려 시체를 구급차에 보내게 되고 웅성 있는 사람들과 바로 옆에서 직관했던 비위 약한 주인공은 토를 하게 되며 잠시 화장실에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휴게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절해버립니다. 얼마 후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급하게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와보는데 바깥이 이상하게도 너무나 파랗고 사람들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의문의 남성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걸 보고 불러보았지만 뭔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떠있는 푸른 달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곧이어 피를 토하면서 온몸에 있는 뼈가 뒤틀립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주인공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의문의 남자가 놀래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3시 한숨을 돌리고 있던 바로 그때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긴급 재난 문자였고 달빛에 노출되면 좀비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은 달빛이 매우 파랗다는 점과 문자가 21건이나 와 있었는데 하나같이 달빛이 너무 이쁘니까 나와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무려 2주가 지난 버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남성을 봤었던 시점에 온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의심이 들어 밖에 나와봤더니 달빛이 정말 아름답다는 소리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얼마 후 알바를 함께하는 형에게 전화가 왔고 교대를 위해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맨 뒤 뒤늦게 출근하게 되죠. 그렇게 남은 시간에 사고 이후 잃어버린 2주간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주변 친구들의 대답으로는 주인공은 2주 동안 연락 없이 알바만 했다고 하고 특이한 점은 메시지가 달이 뜨는 밤에만 날아온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헬멧을 쓰고 나타난 의문의 여성.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에서 주인공이 받은 문자와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 여성이 자기와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급하게 나간 여성을 찾고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상태가 이상한 의문의 좀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 헬멧을 쓴 여자가 구해주게 되고 알고 보니 이 여성은 2주 전 동해행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었죠. 그리고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여자의 시점에서 정찰을 하게 된 상황에 휴대폰 게임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 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본인도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상하게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채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였죠. 분명 방금 전까지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사고를 피하게 되고 트럭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달빛에 노출이 되자 몸이 타들어가고 있었으며 폭력성을 보이게 되었다며 주인공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푸른빛이 약해져서 괜찮다며 헬멧을 벗는 여성, 그리고는 경찰이 등장하며 주인공과 여성을 조사하게 되지만 마침 다시 등장한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형. 그러자 곧장 자리를 뜨는 경찰이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경찰의 눈이 푸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도 말이죠. 그렇게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주인공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서로 휴대폰에 온 문자들을 확인해보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확히 2주 전 8월 1일은 이들이 사고를 당한 시점이고 2주 후 8월 15일은 이들이 깨어난 날짜인데 이후로 오는 메시지들이 당일 날짜로 뜨는 것이 아닌 2주 전으로 뜨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문자를 보낸 날짜가 주인공과 여성이 깨어난 15일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점과 함께 떡밥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식량을 구하러 집을 나오게 됩니다. 편의점은 직원 부재로 인해 닫혀 있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때문에 주인공이 직접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복장이 자신과 같이 햇빛을 피하려는 복장 같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죠. 사실 이 남성은 2주 전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남성이었는데요. 이를 깨닫고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곧바로 괴물에 의해 즉사해버리고 말았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주인공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자가 경찰 괴물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죠. 결국 소화기로 머리를 치자 괴물은 쓰러지게 되었고 급하게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리 제이라는 사람에게 문자가 오게 되었고 이 남자도 2주 전 버스에 타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리 제이의 일행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 제이가 겪었던 일을 풀어놓게 되는데 2주 전 탑승객 중 한 명과 만남을 이루고 다른 버스 탑승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의견에 잠시 필요한 것들을 집에서 챙겨오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여성은 괴물에게 당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때 괴물 바로 앞으로 주민이 한 명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바로 곁을 지나갔는데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라졌으며 사람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이로 인해 괴물들의 목표가 자신들 이라는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뉴스에 나오고 있는 무차별 살인 그 피해자들 역시 이들이 함께 탔던 버스의 승객들이었던 점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이 모든 현상이 달의 모양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달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달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달을 보자 눈빛이 푸르게 변하더니 2주 전 기절했던 휴게소에서 누운 채로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의문의 두통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러자 갑자기 파지직 소리와 함께 의문의 조명빛이 보였는데 그러자 옆을 보니 끔찍한 형태의 사람과 모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자 뒤에서 의문의 괴물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자리를 피하려고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그대로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얼굴을 부여잡더니 소리를 치는 괴물들, 찰나의 순간에 의문의 꿈에서 깬 주인공. 하지만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던 점은 괴물들이 주인공의 몸을 잡은 흔적이 남아있던 점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드론을 구해서 공사장 주변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달빛의 영향을 받아 괴물이 사람으로 변신해 군중 속으로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며 무리들은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사장에서 의문의 노숙자가 나타났는데 이 노숙자는 괴물이 되어 무리들을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가까스로 괴물을 물리치고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인공은 환각을 보게 되는데 이전에 꿨던 꿈에서 전개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괴물들에게 끌려간 곳 주변에는 사람들이 간격을 맞춰 늘어놓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를 토하며 다시 의문의 환각에서 깬 주인공. 그 와중에 무리의 인원들은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가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폐공장까지 따라온 괴물 급기야 벽을 허물고 건물 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바로 그때 또 다른 버스 생존자가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을 포함해 5명의 무리들과 방금 마주한 3명의 무리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괴물들을 피해 폐공장에서 나와 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순간 전원이 꺼져 있는 모두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요동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달빛을 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리제이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을 보게 된 주인공, 피를 토하는 주인공을 보고 괴물들이 몰려오죠. 그러자 또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이상하게도 숨이 오히려 잘 쉬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모든 일행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갖고 있는데 본인 빼고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울렸다는 유성, 이 부분을 듣고 메시지가 울렸던 일행들은 유성이가 괴물이거나 괴물편이라는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울리는 초인종 소리, 바로 유성이가 버스에 생존자들을 불렀다고 하며 무턱대고 이들을 집에 들이는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가까스로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 도시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자욱해진 안개와 달빛이 보라색으로 바뀌며 이들은 이상한 현상에 의해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공은 주택가의 옥상으로 텔레포트가 된 반면 다른 일행들은 물속에서 텔레포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휴대폰에 뜬 의문의 시간 타이머, 그러고 주인공은 한 꼬마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꼬마는 사실 주인공과 같은 버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뜬 의문의 카운트다운에 대해 말을 하는데 본인은 카운트다운이 끝난 지 오래되었고 끝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본인은 이제 달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달빛을 보라는 문자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죠. 이 잼민이는 계속 주인공과 다른 현상을 보고 느끼고 있었고 마치 더 이상 주인공과 같은 탑승객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죠. 또 이상한 점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을 보게 되는 주인공, 괴물들이 주인공을 옮기고 있었고 입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 탑승객을 모두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인공을 살리려 하는 괴물들이었죠. 그러자 눈앞에 괴물이 얘기를 꺼냅니다. 산소 마스크를 교체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까지 해주는데 그러자 갑자기 괴물들의 형태가 변화했고 이들은 119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현실인지 환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의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내용은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7명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사방에서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일행 중 한 명이 괴물에 의해 심장을 관통당하며 쓰러지게 되죠. 그러자 갑자기 괴물들이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일행이 우리들 중 한 명이 죽으면 괴물 모두 멈춘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괴물이 멈춘 틈을 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편 잼민이의 집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주인공과 그의 일원, 그중 이 남성은 결국 카운트다운이 끝나게 되며 보이던 달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죠. 아직은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주인공에게는 달이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잼민이의 엄마가 오게 되었는데 이 아저씨를 특별히 경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잼민이의 엄마를 마주치자 곧바로 괴물로 변해버렸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아저씨는 무시한 채 주인공한테만 집착하는 엄마, 주인공과 아저씨는 힘을 합쳐 엄마를 제압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각에 빠진 주인공, 이곳은 질병관리본부였고 옆에는 환각 속에서 함께 괴물을 피해 무리를 지어 다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실려온 것이 확실해졌고 지금 이 현실에서 괴물이 날뛰는 곳이 환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병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인공의 엄마, 그 자리에서 엄마가 말을 해주는데 주인공과 같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당장 의식은 없지만 옆에서 해주는 말들이 다 들린다고, 그리고 친척들이랑 주변 친구들이 모두 응원해주고 있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여주죠. 자세히 보니 이 문자들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건 바로 환각 속에서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달빛을 보라며 울려대는 문자 내용이었죠. 수많은 달빛을 보라던 문자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또 다른 일원의 심장이 먹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신유원, 방금 전 괴물에게 심장을 관통당하며 사망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 내용은 이랬습니다. 의료진이 밝혀낸 바로 문제의 바이러스는 감염자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지만 환자들의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매우 격렬하다는 것. 이 의미는 환각 속에서 이들의 처절한 생존을 의미하는 거겠죠. 추가로 초기에 회복한 버스기사와 10대 소년에 대해 언급하는데 마침 떠오른 한 장면, 괴물로 변한 버스기사가 주인공의 몸 위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버스기사가 시간이 없다며 빨리 일어나라는 주인공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현실에서 환각에 빠진 주인공, 그리고 깨닫게 되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 일행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을 꺼내죠. 이 웹툰은 기승전결 모두 깔끔해서 네이버 웹툰 명작 중에서도 명작으로 뽑히는 웹툰인데요. 이렇게 35화까지의 내용을 풀어보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반전과 독자들의 눈물, 콧물 쏙 빼버린 감동 모먼트는 35화부터 진행되니 꼭 감상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국발 바이러스에 의해 의식을 잃은 주인공 일행들, 연재가 처음 시작된 날이 2019년 12월입니다. 작가님들의 성견지명이 있으신 듯 몇 달 뒤에 진짜로 중국발 바이러스가 왔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직 주인공 일행만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괴물들, 모두 다 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고 마지막엔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런 류의 작품에서 없으면 정말 허전한 반전이 존재하죠. 베스트 댓글에서도 재미있는 가설이 많아 댓글을 보면서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기적인 악한 부분의 선택과 선한 부분의 선택의 대립을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결말에서 달빛 세상을 탈출할 때 남들 탈출 못 시키게 하려고 사람 죽이는 캐릭터나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캐릭터의 대립에서 작가님이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짧은 분량이지만 정말 명작인 작품입니다. 무서운 거 못 보는 분들도 초반 공포 구간 지나면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귀신 나오는 장면은 없어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을 보시다가 너무 길어서 초중반 내용 줄거리 요약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